LS그룹이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 보유하고 있는 이베스트 증권 지분을 사들여 직접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매각과 지분 인수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LS 측은 내년 계열사 편입을 목표로 지분 취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두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기술 혁신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했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필요하면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간 본사와 가맹점 간 점포당 분쟁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은 이마트 24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발주자로서 무리한 출점 경쟁에 나서면서 개점과 폐업 관련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9년째 주요 제품 가격을 동결해온 오리온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 원료인 밀가루와 팜유 가격이 급등한 데다 원화 가치 급락으로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증권부 배성재 기자와 진단하겠습니다. 배 기자, 우리 증시 오늘 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대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막바지에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사라졌습니다. 다만 오늘 개인들이 이 매수세를 이끌었습니다. 네, 앞으로 증시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이 무역 수지.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무역 수지가 공개가 됐는데 적자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수출입 실적, 우리 증시의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액은 16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160억 달러가 넘었던 적을 찾으려면 혹시 몇 년도까지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글쎄, 여기 적혀 있는 거는 1996년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IMF 직전이었던 1996년까지 시간을 돌려야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무역 적자가 206억 달러였는데요. 역대 최고값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반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큰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곧 달러 유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가뜩이나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거라는 이 예상 때문에 어떤 이 우려들을 선반영하면서 환율이 지금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통화 정책에 더해서 이제는 실물 경기까지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는 달러대로 나가고 환율은 환율대로 오르고 이러한 악순환이 큰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늘어서 나타나는 적자잖아요. 역시 원자재 값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제 에너지 수입액, 즉 이제 유가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7월 집계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액 중에 원유 비중이 지금 36%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에는 10%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을 살펴보면 87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무역 적자, 고환율 모두 이 유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는데 유가가 사실 경기 침체 때문에 크게 좀 떨어졌다고 최근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주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이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유가 전망들도 대부분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기 침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그러한데요. 그러나 또 이제 그렇다고 만약 이 유가가 떨어지는 게 앞으로 떨어질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는데 앞으로 원유 수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지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마냥 낙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유가가 점진적으로 하락은 하겠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밴드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유럽에 가스 공급을 또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석유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우디를 가죠.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의 어떤 석유談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거기에 따라서 유가의 향방도 좌우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가 불안하고 무역 적자도 심해진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 우리 증시도 계속 불안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 개별 종목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문제의 중심에는 환율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탓에 안 그래도 좀 올라 있던 상태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유가나 아니면은 무역 적자 이런 상승 요인만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잘 아시다시피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수 기업엔 당연히 치명적이고 또 반대로 이 수출 기업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또 이제 실제로 오른 주가가 크게 오른 기업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환율 상승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입니다. 바로 이 현대차와 기아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차는 이 환율 외에도 이 2분기에 깜짝 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을 취재한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가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보다 14% 높은 2조 4,73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기아 역시 시장 전망치보다 30% 가까이 많은 2조 2,4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다 미국 시장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70%나 줄인 것이 주요했습니다. 반도체 대란 속에 자동차 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바뀌면서 대리점에 지급하던 판매 인센티브를 크게 줄인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분기에 줄인 판매 인센티브는 각각 6,208억 원, 6,409억 원으로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에서 인센티브를 크게 줄이고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업체는 현대차와 기아가 유일합니다. 제품 경쟁력이 인정을 받은 건데 달라진 대접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수급이 안정되고 다시 자동차 회사들 간의 경쟁이 시작돼도 달라진 제품 경쟁력으로 정면 승부가 가능해진 겁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즈라는 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회사의 본연의 경쟁력 상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묻히는 거죠. 하지만 하반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와 대규모 파업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역대급 실적을 예고한 현대차와 기아가 남아있는 악재들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이처럼 이 제품 경쟁력에 더해서 고환율까지 호재로 작용 중인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마냥 웃을 수만도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에 경기 침체가 글로벌적으로 오면 전 세계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환율이 계속 오른다고 무한정 또 수출 기업의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유가와 무역 적자 관리에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역 적자와 함께 환율을 지금 좀 불안하게 또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한미 금리 역전 문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마침 금통위도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또 우수한 이 6월 고용지표를 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말에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로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달 말에 한미의 이제 금리가 역전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 국제 에너지 가격도 어떻게 보면 좀 고공행진 중이고 또 무역 적자도 쌓여가고 환율은 환율대로 내려올 줄 모르는 지금 이 각종 지표들이 당장 나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현실입니다. 연준의 FOMC까지 마친 이달 말 이후에 우리 교역 여건이 더 악화하지는 않을지 주시하시면서 주가 향방을 가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달 연준이 금리 100bp 올릴 거다 이런 월가 투자자도 7%나 된다고 하죠. 그만큼 물가와 수요 문제 여전히 약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LS그룹의 계열사 LS네트워크스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직접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모펀드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소유해오다 당국의 지적을 받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신재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는 G&A 사모펀드로 이베스트 지분 6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의 지분 98.8%를 가지고 있는 것은 LS네트워크스입니다. LS네트워크스가 이베스트 증권을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은 G&A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이베스트 지분을 인수해 직접 지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A 사모펀드 관계자는 이베스트 증권 지분 매각을 최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 완료 목표 시점은 내년 초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LS네트워크스가 이베스트 증권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며 당초 이베스트 증권을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올 초 기류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올 초 구자운 회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LS그룹이 이베스트 증권 인수를 결정했고 내년 그룹 편입을 목표로 내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베스트 증권의 인수 주체인 LS네트워크스는 지주회사 LS에 편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산분리 문제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증권 지배구조 문제는 LS그룹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숙제입니다. LS네트워크스와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하다 보니 이베스트 증권은 LS의 숨겨진 계열사로 인식됐고 LS그룹에 대한 부당 지원 등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LS네트워크스는 이베스트 증권 지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때 A급이었던 신용도가 BBB급으로 강등되는 등 LS네트워크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증권업 초호황으로 이베스트 증권의 영업 실적이 대폭 호전되면서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254억 원이었고 자기 자본은 9천억 원을 넘어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 취임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산업 자본을 소유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늘부터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 임명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금융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혁신과 관련해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환경이라든가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종종과 같은 어떤 금산분리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 자본이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금융산업의 진출에 영역을 넓혀나가는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와는 달리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는 현재 이 규제에 막혀 다른 산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도 필요하면은 그 시장이 급변하거나 할 경우에는 공매도 조치를 합니다.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증강기금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연장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5월달 만기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만기 연장을 종료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미리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체크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적인 연장으로 부실을 외면할 경우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채무 조정이나 대환 대출 지원 등과 같은 각종 정책 패키지를 연계해 유연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상황. 초유의 빅스텝으로 시장 변동성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충격 최소화가 김 위원장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 매각이 이루어지고 왜 반대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T바이오부 정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노조가 공식 반대 성명을 결국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늘 오전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네. 카카오의 최대 주주인 김범수 센터장의 발언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건데요. 겉으로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작업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매각한다면 직원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견장에서 있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했던 경영진들은 상생과 책임 대신 회피와 매각을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이후 벌어질 사회적 갈등 심화의 책임을 카카오에 물을 것입니다. 네, 매각하면 직원,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볼 거다. 이게 지금 노조의 입장인데, 그런데 모빌리티는 매출도 잘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알짜 사업 아닙니까? 이거 왜 팔려는 거예요? 외적인 이유로는 카카오의 주주 가치를 확대하고 사업을 성장하기 위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노조 측과 만난 자리에서 카카오 내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장이 불가능하고 또 이 사업 성장을 위해선 매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카카오의 성장 공식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성장 공식이요? 성장 공식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계열사들을 많이 이렇게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많은 비판들이 있었죠. 네. 그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서 카카오의 몸집을 불리고 또 공격적인 IPO 상장 정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 지난해에만 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자회사들을 많이 상장시켰습니다. 또 모빌리티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자로 고려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상장하자니 지금 장도 안 좋고요. 또 사회적인 여론도 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예. 또 내부 사업을 떼어내서 따로 상장하는 게 카카오 주가에도 결국 좋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를 하려면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주주들 반발도 심하고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아예 좀 팔아버리는 시도를 하는 거다. 모빌리티가 하는 사업 자체가 좀 카카오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계획일 수도 있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매출을 2배씩 키우고 있는 알짜 기업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수수료 문제도 있었고요. 또 승객을 골라 태운다든지 또는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논란들도 빚었잖아요. 네. 그래서 김범수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M&A로 사업을 키우고 또 서비스를 다양화해온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보도 이런 국감 이후부터 다소 주춤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 전에 매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빌리티 외에도 카카오가 계열사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예, 현재 150여 개 정도. 150여 개. 네네. 지금 한 4월 정도였나요? 그때 김범수 의장이었나요? 그 카카오 계열사 비중을 100개 이하로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밝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모빌리티 이외에도 나머지 자회사들도 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현재 김성수 의장인데요. 그 네네. 얘기를 한 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실 첫 사례이긴 하지만 다른 카카오 공동체들도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상장이 아닌 매각이라는 선택지가 사실상 처음 등장한 만큼 다음 타겟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현재 직장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다른 계열사들에 속한 직원들이 MBK 모빌리티가 남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들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카카오 노조에서 진행 중인 매각 반대 공동 설명이 있는데 여기도 1,000명이 넘는 카카오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빌리티가 매각될 경우에 카카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걸로 보입니까? 주가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확보하고 또 이 모빌리티 사업 관련 규제 리스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걷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장점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카카오가 지금 높은 가치의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경우에는 카카오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기, 기업 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상정한 이 목표 주가도 오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한다.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알짜 기업이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꾸준히 매출도 증가했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악화되는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 하면은 카카오 택시부터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뭐 자율주행 기술도 있고요. 또 UAM이라고 하죠. 도심 항공 교통 이런 사업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미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매각하다 보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런 미래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숙제들도 남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의 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카카오티라는 앱인데 네. 여기에 지금 가입자가 지금 3천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네. 지금 사모펀드로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서비스 품질 면에서는 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사실 이 매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사모펀드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이전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려되는 점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홈플러스를 MBK에서 2015년에 이 매출이 MBK가 2015년에 홈플러스를 사들였는데 이 매출이 잘 나오던 일부 점포 같은 경우에 뭐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던 거죠. 그런 점포들을 폐점을 전제로 매각을 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 매각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윤을 당기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서비스들의 이용 요금이라든지 또는 뭐 기사분들의 수수료율을 올릴 수도 있겠고요. 또 카카오와 접점이 사라질 경우에는 카카오티에서 현재 카카오와 연계된 서비스들도 사라지면서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지금 노조가 어쨌거나 반대 성명을 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이 매각 작업이 뭐 차질을 빚거나 달라질 가능성 같은 것도 있는 겁니까? 사실 카카오의 이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의지가 강력한 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도 현재 뭐 매각설이 나온 다음에 3일 만에 노조 가입률이 절반이 넘었고 현재는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원의 대부분들이 반대하는 매각을 강행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여론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식품업체 오리온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여 년째 같은 가격을 지켜오며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 원재료값 급등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오리온도 결국 올린다 이거죠? 맞습니다. 오리온의 마지막 가격 인상은 2013년 연말이었습니다. 네. 당시 대표 제품인 초코파이와 후레쉬바튼 같은 파리유, 고소미 등 비스킷류 6종이 대상이었는데요. 당시 오리온이 파는 전체 제품이 50개였던 걸 감안하면 뭐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후 가격을 동결해왔으니 대다수 제품은 10년 넘게 같은 값에 소비자를 만난 셈이죠. 그랬던 오리온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지난달 들어서입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질문에 이전까지는 계획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왔었는데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자세를 바꾼 이유로는 재료값 부담이 심각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인 점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뭐 더는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뭐 원가 부담이 심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뭐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그러면? 네. 오리온이 주로 원재료를 살펴보면요. 유지나 당, 코코아,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파이나 비스킷 등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유지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때문에 유지류는 오리온의 주요 원재료 중에서도 금액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2010년과 2021년 그리고 2022년 1분기 유지류 가격은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2년 사이 80% 가까이나 올랐는데요. 예. 같은 기간 당류나 코코아류 역시 20% 넘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오리온은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이전 분기보다 200억 원을 더 쓴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다는 게 오리온의 설명입니다. 에그플레이션 문제가 나온 지는 사실 꽤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식품 기업들도 이미 사실 가격을 많이 올린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종합식품사부터 음료나 주류, 전반적인 업체가 줄인상의 상태입니다. 먼저 CJ제일제당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 사실상 한 달에 한 번꼴로 가격을 올렸고요. 네. 남양유업이나 메일유업, 빙그레 등 유가공업체는 물론이고요.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등 주류업체도 주요 제품가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이들 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감안하면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제과업체로 좁혀보면요. 농심이 지난해 3월에 가격을 올렸고 롯데제과와 혜태제과가 뒤이어 4월과 5월에 최대 20%씩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오리온까지 올린다라는 건데 오리온 말고도 지금 버티던 기업들이 더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도 지금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혹은 올렸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사조나 오뚜기가 대표적인데요. 네. 사조는 지난 1일부터 올리브유와 해표, 카놀라유 가격을 20% 안팎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뚜기 역시 마요네즈와 물엿, 소면, 중면 등의 가격을 올렸고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비단 식품업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제조나 건설 서비스 등 전국 570개 업체 중에 열의 7이 이미 상반기에 가격을 올렸는데 네. 아직 올리지 않은 기업 가운데 올해 안에 인생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절반이 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앞서 지금 살펴봤던 유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원자재값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듯 싶더니 지금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가격 줄 인상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리온은 어떻게 10년 동안 안 올리고 있었을까요? 그게 더 신기한데요. 예, 그 오리온의 경영 효율화 노력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포장재를 줄여서 생산비를 아끼고 글로벌 법인들과 다 같이 원부자재를 사들여서 구매 단가를 낮춘 거죠.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건데 대표적인 강점으로 데이터 경영도 꼽힙니다. 이 재고 관리를 데이터랑 연결시켜서 효율화를 이뤄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는 낮은 반품률의 비결로도 연결이 됐는데요. 실제로 오리온의 2020년 반품률은 2016년과 비교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리온은 연간 100억 원의 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덕분에 오리온의 영업이익률 역시 식품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15.8%로 확인이 되는데요. 대표 K라면 주자인 삼양식품이나 음료, 주류를 아우르는 롯데칠성, 국내 1등 식품사인 CJ 제일제당보다 최대 2배에서 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좀 스마트한 식품 기업이네요. 보통 가격을 올리면 주가는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증권가의 반응은 어때요?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너무 많다. 가격 인상보다 가격 경쟁력, 못하는 걸 못하는 오리온. 오리온을 두고 최근 한 달간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들의 제목입니다. 예. 요약하자면 현재 한국이나 베트남 지역에서 가격 인상 없이 시장 성장을 크게 웃도는 물량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물량도 매출도 모두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3개월 주가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장밋빛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이유가 해외 사업부에 있습니다. 당장 중국 시장이 역성장은 맞췄지만 소비 냉각 우려가 여전히 발목을 잡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이 도시 봉쇄가 반복되는 상황이 부담인 거죠. 네. 러시아 법인 역시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전쟁 여파에도 실적 개선을 이뤄내긴 했지만 전쟁으로 현지 사정이 워낙 복잡한 만큼 물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오리온이 얼마나 가격을 올릴 것이다에 대해서는 취재된 바가 없습니까? 예, 오늘도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게 오리온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올라간 원재료 값 같은 걸 생각한다면 많게는 20% 넘게도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외 여건이 나아지는 게 1번이겠지만 또 다른 좀 혁신 같은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한국경제TV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입수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 조정 현황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마트24는 가맹점주와 105차례의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마트24는 대형 편의점 업체 4곳 중 점포 수는 가장 적었지만 분쟁 수는 전체의 2번째였습니다. 1000개 점포당 따져보면 17.9건꼴. 점포 수가 2~3배 많은 세븐일레븐, CU, GS25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많습니다. 분쟁 사유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가 가장 많았고 허위, 가장정보 제공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구체적인 분쟁 사례까지 밝히진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편의점 출점과 폐점 과정에서의 갈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란 편의점을 폐점할 때 발생한 시설 위약금을 놓고 벌이는 분쟁, 허위 과장정보 제공은 개점 과정에서 예상 수익을 너무 높게 제시한 게 원인이 된 분쟁이라는 겁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마트24 측이
창업 전에는 하루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매출은 63만 원에 그쳤다는 불만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마트24 본사와 가맹점은 영업지역 침해,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인한 분쟁도 각각 6건과 4건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트그룹이 사업을 여러 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저 출점 문제도 또 많이 그동안 발생을 했었어요. 법인이 다르니까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맹계약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의 뭐 그런 분쟁. 이에 대해 이마트24 측은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맹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편의점 업계 4위인 이마트24가 가맹점주와 분쟁이 가장 많은 편의점이 된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발주자로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또 그게 아니면 독특한 사업 구조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무엇보다 이 같은 분쟁의 기저에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수익성 저하가 있습니다. 예. 장사가 잘 되면 갈등을 겪을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트24의 낮은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가장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마트24의 연평균 매출을 보면 4억 1,500만 원입니다. 이는 대형 편의점 4개 업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예. 1위 업체인 GS25와는 2억 원 차이, CU, 세븐일레븐과도 연 매출의 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폐점 가맹점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폐점하는 이마트24 가맹점은 매년 증가세를 기록해서 2020년에만 502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이는 전체 점포 수가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GS25 그리고 CU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폐점 비율이 높은 셈인 거죠. 예,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폐점을 하는 이유가 대개는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일 거니까 크고 작은 분쟁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가장 궁금한 건 이마트24가 아까도 좀 살펴봤지만 수익성 좀 살펴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핵심적으로는 포화 상태인 편의점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약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국내 편의점 숫자는 약 5만 개에 달하는 상황이라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게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얘기였습니다. 선두권 업체들은 더 이상 출점을 늘리기보다는 객단가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튼 지 오래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마트24는 뒤늦게 시장 확대 전략, 그러니까 출점을 많이 하는 전략을 꺼내 들었는데요. 예. 매출이 잘 나오는 알짜 입지, 핵심 입지들은 이미 경쟁 업체들, 그러니까 대형 3사가 이미 포진을 해서 출점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지면에서 상대적 불리한 위치에서밖에 창업을 할 수 없고 예. 이런 게 점포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마트24의 독특한 가맹 방식도 분쟁이 생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독특한 가맹 방식이면은 뭐 어떤 형식입니까? 다른 회사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나요? 네, 편의점 가맹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가맹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사와 비율대로 나누는 로열티 방식, 그리고 매달 정해진 금액만 가맹 비용으로 내는 정액제 방식인데요. 예. 이마트24만 유일하게 경쟁사들과 달리 정액제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동시에 본사는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할 때 마진을 조금 붙여서 공급하면서 이마트24 본사의 이익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잘 되더라도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란 거네요. 네, 그렇죠. 본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정해진 가맹 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보니까 개별 점포에서 사실 수익이 얼마가 나든 이마트24 본사의 수익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구조입니다. 예. 반면 로열티 방식을 활용하는 경쟁업체 3개사는 개별 가맹 점포에서 수익이 많이 나야 본사도 비율대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본사와 가맹점이 한 배를 탄 셈인 거죠. 예. 때문에 가맹사업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맹사업 방식의 차이가 분쟁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한 가맹관리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상품 공급 이후에 어떤 영업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코칭 관리, 매출 성향 동력이 아무래도 왜냐면 그 이후의 수익은 자기들 게 아니기 때문에 케어를 잘 안 해주다 보니까
네, 그리고 위약금 문제도 사실 자주 불거지는 문제인데요. 이마트24는 처음 출점 경쟁에 나서면서 산무 정책, 로열티가 없다, 24시간 강제 운영이 없다,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운영 위약금이 없을 뿐 인테리어 공사비에 들어간 금액 같은 것처럼 시설 위약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건데요. 예. 결국 폐점하는 이마트 가맹점주들로서는 처음에 홍보할 때 위약금 없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분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면 좀 전반적으로 편의점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좀 이게 좀 원인이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가 살펴본 사례 이외에도 잡음이 꽤 많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마트24는 좀 편의점 업력이 조금 짧고 예. 이제 업력이 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겪지 않아도 될 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마트24 편의점과 이마트의 자체 PB 상품을 판매하는 노브랜드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이마트24 편의점주가 보기에 이마트24 그리고 노브랜드 모두 이마트 회사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뭐 노란색 간판을 달고 있는. 예. 하지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출점을 하더라도 이마트24든 노브랜드든 크게 제한을 받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리 뭐 법적인 그리고 도의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마트의 계열사가 서로의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가 옳으냐 이런 질문은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이마트는 노브랜드의 가맹사업 전략은 실수였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는 신규 가맹 모집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이마트가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조금만 바라봤더라면 빚어지지 않았을 논쟁이기도 했던 거죠. 오늘 이 자료를 저에게 제공을 해줬던 이동주 국회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마트24가 후발주자로서 뒤늦게 편의점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출혈 경쟁, 좀 과당 경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점주들이 좀 더 이제 공정한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 앞서 뭐 이마트에서는 신규 가맹 모집을 받고 있진 않다. 뭐 이 정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대책 같은 부분을 사측에서 좀 내놓은 입장이 있을까요? 네. 정확히는 이마트24에 가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맡겠다는 게 아니라 노브랜드의 가맹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마트 측은 이제 계속해서 상생 협약 같은 걸로 가맹점주와 본사의 어떤 상생을 좀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자체 통계를 짚어보면은 이제 이마트24 자체 통계를 짚어보면 내부적으로 가맹점주와 본사의 분쟁 건수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맹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상생하는 길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이 부분 좀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와의 분쟁으로 증시 대비가 불발된 교보생명, 이 상장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보험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교보문고 지분 문제를 해소하라는 당국의 요구에도 따라야 합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교보생명이 4년 만에 재도전한 유가증권 시장 데뷔에서 또 한 번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지분 24%를 매각했는데 당시 걸었던 풋옵션이 족쇄가 됐습니다. 교보생명 상장이 미뤄지자 어피너티는 2018년 주당 40만 9,9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 이행을 거부했고 이들의 분쟁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장 규칙 이제 시행 세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영의 안정성 부분이랑 소송 및 분쟁 등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좀 적혀 있어요. 교보생명 관련해서 나왔을 당시 풋옵션 관련해가지고 어퍼니티 측이랑 경영권 문제. 한편 증시에 이름을 올린 생보사는 동양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모두 4곳. 특히 삼성생명은 청약증거금 20조 원, 상장일 시가총액 23조 원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상장 붐이 일었던 2010년 전후와 비교해 현재 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당장 2분기 순이익은 저축성 및 변액보험 판매 부진에 1년 전보다 51%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리 상승 기조에 보유 주식과 채권 가치가 급락하자 재무 건정성 악화까지 우려되는 상황.
이러한 이유로 삼성생명은 공모가 대비 현재 45% 내렸고 한화생명은 74%나 하락했습니다. 재차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교보생명이지만 생보사의 주가 부진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경쟁사들이 지금 PBR 0.3배, 4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상장 가격이 문제지 밸류를 높게 받자니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 아닌가.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에 가격이 관건인데. 예상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 주당 20만 원 안팎으로 어퍼니티가 요구하는 수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더해 교보생명은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교보문고의 지분을 75%나 털어야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금융당국이 교보생명은 교보문고를 자회사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상장을 향한 교보생명의 12년간의 여정, 위축되는 생명보험업과 당국이 지적한 금산분리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본토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ETF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 어느 쪽이 더 투자에 유리한지 박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중국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지 일주일째. 중국 본토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상장된 중국 ETF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ETF에는 지난 일주일간 1억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50억 원가량이 순유입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한편 중국 증시는 탈동조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추가 증시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중 중화권 증시에 연동된 ETF만 나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섹터는 중국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전기차와 반도체. 중국 정부가 승용차 취득세 감면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정책 등을 발표하며 투심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반도체 업종의 성장성도 높다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중국 반도체하고 전기차 쪽은 계속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중국에 포진이 되어 있고 실적도 좋고 정부 정책도 지원이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산 대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하반기는 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ETF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 중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전문가들은 특정 테마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거나 위안화 강세를 예상한다면 본토 ETF 투자가 유효하고 아울러 투자자마다 세금과 환율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본토 쪽에서의 메리트는 확실한 테마나 업종에 대한 희소성에 대해서 좀 베팅하고 싶은 경우에 본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위안화 강세 흐름에 대해서 좀 더 베팅하면 본토 거를 직접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공격적이겠죠.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더라도 국내 상장과 중국 본토 상장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라면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내 상장된 중국 ETF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배당소득세 15.4%에 더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뉴욕 증시 어닝 시즌도 시작이 됩니다. 월가에서 기업 실적 전망 어떻게 보는지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벌써 이번 주입니다. 어닝 시즌 미국에서도 시작이 되죠?
네, 이번 주부터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달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내일은 펩시콜라 제조사인 펩시코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13일에는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뒤이어서 JP 모간, 또 모간 스탠리, 웰스파고 등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존슨앤드존슨, 넷플릭스, 코카콜라, 애플, 화이자, 맥도날드 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들어봤을 법한 이런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기가 예고돼 있는 만큼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기업별로 호재가 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번 주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다음 주 대형 기술 기업들까지 체크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월가의 의견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정보 업체인 팩트세트에 따르면요,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3%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수준이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인데요. 다시 말해서 S&P 500 기업들이 코로나 타격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나서 이번이 가장 적게 성장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이 기업들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에 잘 대응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 잘한 기업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거고 대응을 잘 못했다면 실적도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소비자들의 재정 상황도 궁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매출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월가의 전문가인 키스 레너도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인플레이션 대응 여부에 따라서 매우 양분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격 결정력을 확보한 기업이 이 차별화될 수 있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월가는 개별 기업의 실적 전망 역시 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팩트세트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이 하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의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번 실적을 보고 하반기 추정 실적도 조정이 추가로 나올 수도 있을 만큼 또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대표적으로 좀 어떤 기업들이 우려된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파이퍼 샌들러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를 352달러에서 31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맞으면서 외환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이 실적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또 시티그룹도 세계 최대 테마형 놀이동산 기업인 식스플래그스의 목표가를 하향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이 레저 산업인 놀이동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입장객들이 줄면서 실적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식스플래그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또 목표가는 41달러에서 26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식스플래그에 대한 의견 살펴봤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실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의견 어떤가요? 네, 테슬라도 사실 이 월가의 목표가 하향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기존에도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JP 모간은요, 지난주 다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도이치방크, 미주호, 크레디트 스위스, RBC 캐피탈 역시도요, 이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2분기 실적에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요, 상하이 봉쇄로 납품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도 테슬라의 실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JP 모간은 테슬라가 배터리 금속에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겪으면서 제품 라인업 전반의 가격을 인상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신규 주문에만 적용된다, 이 점에 강조했습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기존 계약은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채로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JP모건 이외에도 테슬라 목표 주가 $1,000까지 낮춰 잡는 월가 증권사들이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가에서 어쨌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잘 했다면 전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시피 좋은 전망 나오는 기업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월가에서 줄줄이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를 상향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텐데요. 예. 우선은 큰 틀에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위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클 때는 경기와 무관하게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는 건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면서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담배, 에너지 또 가정용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한 건데요. 이 현금 흐름이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을 짚어보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음료 회사인 바이타 코코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해상 운송 비용이 줄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장 수익률보다는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살펴봤는데 또 다른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또 전망이 좋은 기업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살펴봤던 테슬라는 좀 전망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리비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웨드부시에서 리비안의 목표가를 $30에서 $40로 상향을 한 겁니다. 내년까지 예약 주문이 인상적으로 많은 상황이다라면서 전기 트럭의 수요가 확보돼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또 최근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이 컨퍼런스에서 리비안을 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 부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애플이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신들은 컨퍼런스에서 성사된 리비안 CEO와 또 팀 쿡의 만남에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실적 향방을 가를 정도로 지난 분기 좀 타격이 컸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나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이번 주에 물가 지표 발표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떤가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인데요. 6월 소비자 물가 발표도 이번 주 13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도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의 충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5월에 8.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CPI 발표 이후 14일에는 6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5일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미시간 대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이번 주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실적과 더불어서 지표들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전개될지 또 2022년 하반기를 견인할 기업의 실적은 어떨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국내 제조업체들이 핵심 산업 소재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요소수 파동에도 이 대중 수입 의존도가 오히려 더 높아지면서 제조업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마그네슘 잉곶이라는 소재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10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마그네슘 잉곶은 자동차 차체와 항공기 부품 경량화에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의 필수 소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경량화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 영구 자석은 중국 의존도가 지난해 85.7%에서 올해 89.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자재 공급망 주도권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언제든지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과 미국의 주요 항구에서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수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미국 서부항만노조와 항만운영사단체는 5월부터 노사협상을 진행 중으로 파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조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항만 자동화 계획이 주요 안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거 2014년 협상 결렬 당시 약 4개월간 파업이 이어지면서 서부 항만이 마비된 바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독일 항만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노조 베르디도 6월 2차례 파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는데 임금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2%가 북해에 발이 묶여 있고 독일에서 선적된 물량의 12%가 아직 항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수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물류가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세계 주요 항구에서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